So with the capture of Nicolas Maduro and the talk of Trump trying to take over Greenland, plus all those 51st state threats last year, I think Canada is going to be a very serious contender to be our 51st state. that suddenly propelled the question, is Canada under threat from the US? Well, not exactly, but many of the experts we spoke to are increasingly concerned by the move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캐나다의 북극 지역 움직임은 수십 년간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던 분쟁에서 드문 전환점을 표시한다. 2026년 1월 첫 주, 미 국무부와 미군 북부사령부의 전략부서들 사이에서 내부 메모가 조용히 유통되었다. 내용은 직설적이고 기술적으로 객관적이었다. 캐나다는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워싱턴의 공식 동의 없이도 노스웨스트 통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문서는 명시적인 외교적 단절을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현실의 출현을 경고했다. 수십 년간 법적 측면에서만 주장되어 온 캐나다의 주권이 이제 인프라, 군사적 존재, 지속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 분석가들이 이전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안정적인 현상 유지 패턴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즉, 캐나다가 주장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 기반한 상호 관용의 패턴이 무너지고 있었다. 70년 이상 동안 미국은 특정 국제법 해석에 의존하여 캐나다 북극 해역을 허가 없이 통과해왔다. 군함은 해협을 횡단했고 잠수함은 극지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미국 기관들은 오타와와의 협조 없이 해양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행동은 기능적 논리에 기반했다. 캐나다는 주권을 주장했지만 해양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물질적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운영 가능한 항구, 상시 순찰, 혹한기 대응 능력, 외국 선박의 통행을 감시하거나 규제할 최소한의 물류 체계가 부족했다. 이러한 공백은 법적 분쟁을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교착 상태가 잠재된 채 유지되었다. 공개적 갈등도 없었다. 공식적 인정도 없었다. 단지 양측이 용인하는 회색 지대일 뿐이었다. 이러한 비공식적 균형은 202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캐나다 의회에서 승인된 1년의 예산 조치가 수사에서 실행으로 옮겨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6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처칠 항구는 부두 확장 공사, 중량 화물선 계류용 구조 보강, 장기 물류 작전에 적합한 보급 시스템 설치를 시작했다. 동시에 2032년까지 인도 예정인 극지급 쉐빙선 2척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첫 보조 유닛들은 이미 가동 중이다. 누나부트와 매니토바 지역의 군사 기지들은 겨울 작전 장비를 공급받기 시작했고 해안 경비대 유닛들은 더 빈번하고 기술적 범위가 확대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비상계획, 순찰 경로, 환경감시 및 통신 시스템이 연방정부의 운영센터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에서 발생한 일에 국한되지 않았다. 해당 메모는 또한 최근 몇 주 동안 최소 3척의 유럽 국적 선박이 항해에 대해 캐나다 당국의 관할권을 수용하기로 선택했으며 호위, 기술적 지침 및 항로 검증을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것도 오타와의 법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 새로운 제도적 행동 패턴을 형성했다. 실무는 전통적인 수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분쟁에서 운영상의 선례는 종종 법적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배후에 대한 일관된 분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채널을 구독하면 미국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움직임에 대한 맥락, 체계적 수렴, 비판적 해석을 중시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극 주권에 대한 논의는
순수한 수사적 논쟁에서 벗어나보다 구조적인 차원을 띠게 되며 전략적 통로 통제의 실질적 의미를 시험하는 실전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간 분쟁의 핵심은 결코 형식적 권리에 국한된 적이 없다. 1988년 양국이 북극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어떤 외교적 노력으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개념적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워싱턴에 따르면 북서항로는 다자간 해양법 규칙에 따라 모든 선박의 통행이 보장되는 국제해협입니다. 오타와에 있어서는 이는 내수로 국가 관할권 하에 강과 운하와 동등한 법적 체계를 가진다. 양자 협정은 이 차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단지 미국이 캐나다에 통보한 후 쉐빙선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기로 했을 뿐 법적 입장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는 일시적인 공존 합의였으며 해당 항로가 보조적 지위를 유지하고 캐나다의 물류 역량이 제한적인 한 유용했다. 이 시점부터 갈등의 논리는 변화한다.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적 요소가 법 적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프라 건설, 지속적인 순찰, 검사 시스템 설치, 선박 지원 서비스 제공은 점차 사실상의 체제를 구축한다. 이는 미국이 공급 경로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고 러시아, 중국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다. 모순은 명백해진다. 워싱턴이 해협이 국제적 통행로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동일한 통행권을 주장할 여지를 열어주며 대륙 북부 측면에서의 감시 및 대응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수렴은 이 문제가 양자적 범위를 넘어선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냉전 이후 캐나다와 미국을 통합한 양국 간 항공 및 해상 방어 체계인 노라드,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 조정은 항상 상호 신뢰와 전술적 상호 운용성을 기반으로 해왔다. 그러나 캐나다의 북극 항로 통제권 확대와 함께 전례 없는 긴장 지점이 발생한다. 한 동맹국이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해로를 다른 동맹국이 국제 수로로 보는 상황에서 군함이 해당 해로를 통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통일된 프로토콜이 부재하면 운영상의 모호성 영역이 발생하며 이는 미 국방부 내 일부 부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시뮬레이션에서 북부사령부가 캐나다 당국의 해석적 반응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북극 해상 봉쇄 훈련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보고가 있다. 위험은 대립이 아니라 비협조입니다. 극한 기후 조건, 높은 물류거리, 제한된 통신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작전적 조율 부재는 치명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민감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특히 북극 지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진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토 유럽 회원국들과의 유대 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동맹 가입은 이 축을 강화하여 캐나다가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영구적 빙상 순찰 교리를 확대하며 병행 정보 채널을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조치들이 공식적인 재정렬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오타와가 동맹 내에서 자율적 공간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체계적인 함의를 지닌다. 나토는 지금까지 캐나다와 미국의 법적 분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피하며 블록의 결속을 유지하는 전략적 중립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중립성은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질적 자원을 투자하는 국가, 즉 캐나다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 움직임은 경제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드슨 만 최북단에 위치한 처칠 항구 현대화 프로젝트는 변방의 지역 터미널을 대륙 간 물류 운영의 잠재적 기항지로 탈바꿈시켰다. 캐나다 중심부까지 철도 접근이 가능한 이 항구는 이제
곡물, 칼륨, 액화 천연가스, LNG, 니켈, 구리,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수송 경로로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북극의 여름철 온화해진 기후, 운영 가능한 항만 인프라, 쉐빙선 지원이 결합되면서 항로 이용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예측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3월 5%가 이 해역을 통해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항해하는 선박들의 시간과 연료 절감뿐만 아니라 관세, 환경 규정, 항해 요금, 검사 기준에 대한 통제권도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은 캐나다의 독점적 권한에 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가지 법적 해석 간의 분쟁을 넘어 북방우 물류 계층 구조의 재편을 예고한다. 캐나다가 인프라를 확장하고 군사적 존재감을 공고히 하며 유럽으로부터 우호적인 외교적 신호를 받는 가운데 대가 없이 캐나다의 주권을 도전하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은 워싱턴에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힘의 상관관계는 선언된 단절의 결과가 아니라 모호성의 여지를 줄이는 운영적 사실들의 인내심 있는 축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이 채널을 따라가는 것은 미국 안보 및 대외 무역 정책을 형성하는 제도적 층위를 지름길이나 단순화 없이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북극에서의 이 새로운 운영 통제 방식이 서방 동맹 체제와 미국의 전략적 일관성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외교관 일부는 캐나다의 진전을 내부 재조정, 즉 동맹 내부에서의 불균형 시정으로 묘사한다. 캐나다는 항상 북부 지역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워싱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종속된 입장을 취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캐나다의 인프라 존재감 및 조정 능력의 강화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체 물류 경로, 자원 및 이전에는 부차적으로 취급되던 해역에 대한 압력을 확대하는 바로 그 시점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북부 측면을 강화한다. 이러한 해석에서 변화하는 것은 동맹국의 충성도가 아니라 운영상의 자율성 정도이며 이는 지역 안정성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시에 항행의 자유교리와 관련된 분야들은 동일한 움직임을 신중하게 해석한다. 이러한 우려의 초점은 캐나다를 파트너로서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맹국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해상 항로에 대해 일방적인 규칙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 따른 체계적 비용을 평가하는 데 있다. 비록 그 정당성이 기술적, 환경적, 물류적 언어로 표현되더라도 제도적 효과는 더 광범위할 수 있다. 관용은 반복될 때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남중국해, 오만만,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북극의 분쟁 지역과 같은 더 폭발적인 맥락에서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수입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가들에게 위험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정당화될 수 있는 패턴이다. 해상안보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법적 차원이 아니라 누적적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이 캐나다의 북서 항로 통행 조건부 허용 능력을 암묵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다면 실질적인 결과는 기능적 주권체제의 점진적 형성이 될 것이다. 이는 인프라, 서비스, 모니터링, 허가 요구 및 프로토콜 표준화가 효과적인 통제를 생산하기 시작하고 효과적인 통제는 정당성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적 사실은 기존 법적 해석과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 즉 텍스트에서 실천으로의 전환은 국제 법조계에서 양면적인 태도로 다뤄진다. 일부 법학자들은 지속적인 관행이 용인될 경우 해석적 힘을 얻어 다른 항로에도 적용 가능한 이해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유연성이 다자간 체제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국제교통 분야에서 양자 간 분쟁을 조장한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논쟁은 아직 명확한 제도적 답변이 없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영구적 물리적 존재가
어느 시점에서 항로의 지위를 재정의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는가? 캐나다에게 그 답은 실용적이며 이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허가를 요청하고 국가 규정을 따르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점차 증가하는 수준의 준수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사용을 통해 공고해지고 사용은 효율성을 통해 공고해진다. 미국에게 이 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수십 년간의 분쟁이 공식적 대립 없이 종결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198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전략적 관용 정책이 대륙 안보에 민감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미국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의 공고화로 이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의 국제법원 제소 거부가 반드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다고 지적한다. 중재와 소송을 피함으로써 외교적 여지를 보존하고 미국의 글로벌 독트린에 반하는 공식적 판례 생성을 막을 수 있었다. 문제는 같은 계산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분쟁을 공식화하지 않음으로써 워싱턴은 캐나다의 관행이 지속적인 법적 도전 없이 확대되도록 허용했다. 인프라가 성장하고 프로토콜이 안정화되며 감시가 일상화되고 물질성이 기능적 정당성을 축적했다. 유럽 분석에서는 이러한 역학이 관습, 국제법과 자주 연관됩니다. 관용된 관행의 반복은 새로운 해석 기준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관된 공식적 반응의 부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캐나다의 입장을 강화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내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동맹의 정치 군사위원회는 이 주제를 전략적 분쟁으로 분류하는 것을 피하고 양자간 문제로 규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결정은 외부 압력에 직면한 블록의 결속력을 유지하지만 두 핵심 회원국이 관련된 분쟁에 대한 중재부재라는 제도적 비용을 초래한다. 일부 관측통들은 이러한 중립성이 특히 해양 공간에서 주권 중첩이 불가피해질 미래 시나리오에 블록이 대처하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함으로써 분쟁이 공개적 분열로 번지는 것을 막는 안정성 자체의 일부라고 반박한다. 한편 중국은 이 교착 상태를 주의 깊고 체계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상무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작성한 기술 보고서에는 북서 항로의 국제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주장을 근거로 중국이 북극에 존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논리는 도구적이다. 미국이 수십 년간 캐나다가 내수로 간주하는 해역을 광범위한 통행권 해석을 내세워 통과해왔다면 제3국도 분쟁 중인 다른 항로에서 유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략적 일관성 상실 위험을 지적하는 국방부 내 일부 부문의 우려를 자아낸다. 항행의 자유를 보편적 교리로 옹호하는 것은 동맹국들이 영토 주권, 안보, 환경 통제를 근거로 민감한 지역을 보호하려 할 때 워싱턴이 동맹국을 지원할 여지를 축소시킨다. 이것이 형성되는 구조적 딜레마다. 캐나다는 존재감을 확대하고 규칙을 정비하며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능적인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교리와 일관된 법적 입장을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운영 현실의 마모에 직면한다. 선언된 합법성과 확립된 관행 사이에는 회색 지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바로 이 지대에서 시스템은 중대한 공공결정이 아닌 조용한 정상화를 통해 변화한다. 모든 징후는 이러한 긴장이 새로운 교통사건, 제3국의 입장, 그리고 공식 분쟁 없이 국제법의 경계를 시험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한 국제적 관용의 한계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영향이 은밀하게 누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미국 동맹 관계, 국경 정책,
대외 정책의 미래를 조용히 형성해 나가는 제도적 역학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